네, 2교시입니다. 자, 2교시에는 마지막 부분인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통계 이렇게 부분이 되겠어요. 사실 보건통계 같은 부분은요. 했던 건데 한 번 더 복습 총정리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복지는요, 총 7가지 정도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돌봄 종합 서비스, 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치매 관리 정책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정책,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요 중에서 나오는 거,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65세 이상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분한테 실시하는 겁니다. 자, 노인보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보건법은요, 1981년도에 있었고요.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해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유엔은요, 이 노인에 대해서 나눠놨는데요. 자, 65세 이상이 7에서 14%다. 그럼 인구의 뭐 7에서 14%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요, 20% 이상일 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 사망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그다음 폐렴이에요. 그러면 만성질환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관절염, 두 번째가 고혈압, 그 다음에 청력장애, 심장, 시력, 당뇨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화의 4대 문제는 뭘까요? 빈곤, 건강, 역할 상실, 소외. 요게 이제 4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으로는요, 골다공증, 류마티즘, 위시베지장 궤양, 노인성 치매 이렇게 나눕니다. 골다공증은 뭐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손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척수순이고요.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 다음에 위시 궤양도 많이 이거는 이제 식습관이라든가 정신적 과로 때문이죠. 치매는요. 여성이 더 많지만 정의는요. 기억장애, 방향감각 저하, 판단력, 계산력 저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까 앞에 말했던 7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요게 하면요. 65세 이상이면서 질병이 있다 이때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재가급여, 시술급여, 특별현금급여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 해당해요.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 보장금이 15%가 됩니다. 자, 시설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으로 20%를 내게 돼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했을 경우에요. 즉, 뭐 신체활동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심신기능 유지를 향상시키는 교육, 훈련 제공 요양급여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현금은 이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에 뭐가 해당한다? 재가급여, 시술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 판급 등급은요, 시군구에서 15명이요, 이제 판정 등급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노인 장기 요양급여 보험을 신청하겠다. 그러면 30일, 한 달 안에 이거 신청하게 되면 이제 판결을 해요. 그래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1급은 이제 95점 이상, 2급은 75에서 95점, 3급은 60에서 75점, 4급은 52에서 60점, 5급은 뭐 치매나 45에서 51점이라고 2018년도에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판정을 해줘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상급으로도 나누기도 하거든요. 1등급은 뭐냐? 뭐 최중증이라 해서 하루 종일 침상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2등급은요. 중증으로서 일상생활이 좀 곤란한 경우. 그다음 3등급은요.
그 중등증이라 해서 ADL 부분이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요. 이렇게 1급에서 5급으로 2018년도로 5급이었는데 지금은 1급에서 3등급으로 나눴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해당하는 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정신보건입니다. 자, 단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신질환 분류, 정신신경증이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정신신경증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기질적 병변 없이 심리적으로 약간 좀 그 발현되는 것이 신경증이고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고요. 그 이유는 뭐 기질적으로 아니면 뭐 조현병, 종동, 뭐 이렇게 편집증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나누면 정신병은 기질적인 것과 기능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기질적인 정신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뇌에 암이 생겼다거나 혈관성 질환이라든가 뇌에 감염이 있다든가 아니면 뇌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뇌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게 이제 기질적인 정신병이고요. 기능적으로라는 것은 뭐 기능에는 뇌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현병, 기분장애, 편집장애 이거는 뭐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주요한 정신질환을 네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조현병, 조울병, 기질적 정신병, 인격장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현병은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는데 사고 장애로 망상, 사고의 두절, 사고 연상 장애, 정동 장애로 불합리한 감정 표현,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울병이라는 것은 막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뭐 계속 뭐 기분이 좋던가 아니면 계속 우울해한다든가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질적인 정신병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은요. 타인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무관심, 사회적 관계 현성, 결함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 정신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3단계에 걸쳐서 한데요. 1차 예방은요. 그 정신질환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생물학이나 아니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예방하는 걸 말합니다. 2차는요. 빨리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효율적인 예방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는요. 이미 생겼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3차 예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정신건강은요. 현재는 정신건강 증진이 예전에는 중증 이렇게 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증 정신은요. 정신질환 관리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초기에 집중 치료로 해서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만약에 중독이 있다. 그러면은 중독 예방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자. 차라리. 그리고 자살 예방은요. 보건 의료 중심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제는 그냥 보건, 복지, 사회, 문화 전부 다 통합적으로 자살 예방하자는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요거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맞죠? 그러니까 한 곳에 가다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는 그 지역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개인에서 전체 주민 그리고 치료와 질병의 예방과 국민 증진을 합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보건 통계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배웠던 거를 지금 이게 종합해 놓은 겁니다. 자, 보건 평가 지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영아 사망률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O에서 말하는 종합 건강 지표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조사망률, 평균 사망률, 미래 사망 지수입니다.
조사망률은 보통 사망률이라고 하고요. 그냥 인구수분의 사망자 수예요. 평균 수명은요. 기대 수명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출생시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앞으로 몇 년간 살 것이다. 기대 여명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까지 산 사람 죽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평균 연령을 뭐 그 평균 해놓은 게 뭐 평균 수명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중보건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기대 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증가는 용유와 사망률 감소를 반영을 하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참고로 건강수명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사망지수는요. 50세 이상 사망수를 말하는 겁니다. 끝. 자, 그렇다면 국가 간 보건수준평가 지표는 뭐예요? 그 조사망률 대신에 영아사망률이 들어가면 돼요. 지금 WH에서 말한 종합건강지표하고 비슷한데 자 여기는 조사망률이 들어가지만 국가 간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건 영아사망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 한번 볼까요? 출생통계는 어떻게 하는데요? 출생률로 하죠. 그러니까 인구수분에 몇 명이 태어났는가를 보는 얼만큼 출생했느냐를 보는데요. 그 7월 1일이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출생률은 가임 여성 인구 출생률이에요.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일반 출생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통계 볼까요? 여기에는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알파인덱스, 모성사망률, 사산율, 주산기 사망률, 유아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비례사망지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병 통계에는요. 발생률, 발병률, 2차 발병률, 입영률, 유병률, 치명률, 감수성지수, 즉 접촉 감염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질병 통계에서요. 발생률과 유병률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예요. 즉 급성 감염병일 때는요. 당연히 발생률은 높지만 유병률이 낮다. 그리고요. 만성 감염병은요. 발생률은 얼마 안 되지만 유병률은 높다. 요게 이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망률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요거 부분이에요. 영아 사망률은요. 출생 그 아수분의 영아 사망률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국가 건강 수준 지표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모자 보건, 환경 위생, 영양 수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영아 사망률이에요. 왜 영아 사망률을 쓰냐 하면 일정 연령군이잖아요. 영아라는 게 이제 그 1년 미만의 아이잖아요. 그래서 딱 특정 연령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같은 나이라는 게 굉장히 유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영아 사망률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조사망률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태어난 지 28일입니다. 28일까지가 신생아예요. 그다음 알파 인덱스는요. 신생아 사망수분이 영아 사망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 요게 특징이고요. 모성은요. 분만 후에 47일 이내에 엄마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네, 사산율은요. 임신 4개월 이후에 사태아를 죽은 아기를 분만했을 경우인데요. 출산수분의 사산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크게 많이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산기라는 것이 임신 8개월 이후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 신생아가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8주 이후 사산이라든가 출생 1주 이내 사망을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라는 것은요. 그 감염이라든가 영양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세에서 4세의 사망이 바로 이제 유아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 사망 지수는요. 50세 아까 했죠. 그리고 이 비례 사망 지수가 높으면 보건 수준도 높고요. 평균 수명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요런 또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 통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발생률 아까 했고요. 발병률이라는 것은요. 전체 이환 기간, 그러니까 병이 막 유행하고 있는 그 시기 때의 환자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질병의 유행 기간이 짧으면은 발생률과 발병률은 어때요? 비슷할 수밖에 없죠. 막 질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길게 안 가고 짧으면은 당연히 발생률, 발병률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환율 또는 입양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연간 환자 수를 말하는 거고, 유병률이라는 것은 발생 시는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신환하고 구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병률이라는 것은요, 발생률과 질병 지속 기간을 말합니다. 질병 지속 기간이라는 것을 발생률 분의 유병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홍역 유병률이 1000명당 20명이고, 발생률이 1000명당이 아니고 만명당 10명이라면은, 발병 지속 기간은요, 10분의 20이 돼서 2년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세요. 치명률이라는 것은 질병에 대한 사망률을 말하는 거고요. 감수성 지수만 배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힌트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가냐면 우리가 고온, 그 다음에 저온, 여기 일어나는 질병들 있죠. 그거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가고요. 자연도 시험 문제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네. 그리고 공중보건 사업을 나가고요.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때 나왔던 부분이 한 번 더 보세요. 공중보건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국가의 건강 수준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리고 가족 계획. 그 다음에 대기오염에 관한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신 중에서 생균 백신 있죠. 생균 백신 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물론 기말 중간고사 부분이긴 한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준 과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 수준 이런 거, MMR, 그리고 발병률 계산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기후, 그 다음에 보건행정,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 있죠. 그리고 성인병 중에 당뇨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인 보건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 보건에서요, 아이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가 조사나 이런 거 나왔죠. 그거 나오고 특히 모자 보건 중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인구 동태,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거 있죠. 저기 13주에 했던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에 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비만 측정 지수, 그 다음에 영양소, 과잉 섭취 시대 일어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동적 작용 이런 거 꼭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 그리고 보건 교육 부분에 있잖아요. 세미나인지 심포지엄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재로 일어나는 그거 있죠.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병률과 유병률 나오는 보건 통계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 제가 아까 했던 거 있어요.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예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